자, 오늘 인구 단원 마지막 세 번째 인구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 130쪽이고 인구 문제 단원은 인구 문제가 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어떻게 양상이 일어나고 있는지와 그 다음에 그 양상에 대한 대책, 해결책을 제시하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세계 인구 증가 원인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인구 증가의 원인은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자연적 증가거든? 자연적 증가. 자, 자연적 증가는 뭐냐면, 그러니까 출산하는 양과 사망하는 인구수를 빼면, 남는 게 바로 자연적 증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옛날에는 기술이 없을 때, 의학 기술이 없을 때는 아이를 낳자마자 많이 죽었거든. 그런데 산업혁명이라는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부터 무슨 기술이 발달했다?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출생률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방금 그러니까 태어난 지 1년 안에 되는 아이를 보고 영아라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죽는 비율이 점점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인구 증가의 원인은 자연적 증가를 가장 먼저 원인으로 보고 있다. 자, 이제 지역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 건데, 선진국은 옛날부터 발전했죠. 그래서 무슨 혁명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부터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개발도상국은 거의 다 뭐였어? 선진국에 식민지 출신이 많죠. 그러니까 식민지가 언제 독립을 했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을 하면서 그때 과학기술이 들어온 거죠. 무슨 화가 시작된 거지? 이때 이후에 산업화가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포인트가 뭐냐면 빠르게 증가했다는 게 포인트야. 빠르게. 그러면 선진국은 18세기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천천히 점진적으로 인구가 증가해왔고, 그 다음 이 개발도상국들은 산업혁명이 언제 시작됐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시작됐기 때문에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산업혁명 이후에 선진국의 인구 증가는 개발도상국보다 완만하게 천천히 이제 밑에 보니까 여기 천천히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 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 이후에 개발도상국이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인구 증가가 빨라지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비율을 보면 2015년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이 개발도상국이고 밑에 요만큼이 선진국이야. 그러니까 세계의 인구 증가를 이끌고 있는 국가들은 어느 국가들이다? 개발도상국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전체적인 양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속도가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현재 전 세계 인구 증가를 이끌고 있는 국가들은 어느 국가들이 많다? 개발도상국이 많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걸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산업혁명 이후에 시작된 것은 선진국,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한 곳은 어디? 개발도상국.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선진국의 인구 문제는 무엇일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진국은 지금 인구 문제가 너무 인구가 적어서 문제거든요. 자, 그 이후 첫 번째가 저출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사람들이 이제 의학 기술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평균 수명이 연장돼서 잘 죽지 않고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고령화 문제가 있어요. 자, 저출산 문제는 출산율, 합계 출산율이란 뭐냐면 한 여성이 그 사회에서 출산을 몇 명을 할 것인지 기대되는 이제 출산율이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1점대 초반대까지 떨어지고 있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인구가 정체되거나 되고 있다? 감소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거의 대부분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현재 감소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고령화 문제. 무슨 층의 인구가 많아지고 있다? 노년층 인구. 노년층 인구는 65세 이상이에요. 65세 이상의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핵심은 아이가 안 태어나는 게 문제. 두 번째는 노인이 많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을 할 젊은이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자, 대책은 출산과 육아에 관한 정부의 지원이 점점 커져야 되겠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원을 확대하고 있죠. 부족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육아 도우미로 필리핀 사람들을 이제 쓸 거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정책을 만들고 있어요. 2024년 기준. 자, 밑에 보니까 주요 선진국의 합계 출산율 세계 평균이 2.51명인데 미국은 1.89, 일본은 1.40, 독일은 1.39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는 1.0대 초반대예요. 지금 엄청 인구가 안 태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아이가 65세 인구 이상 인구 비율을 보니까 전 세계가 9.3%인데 미국, 독일, 일본, 독일하고 일본은 20%를 넘었죠. 전체 인구 중에 20% 이상이 65세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진국의 인구 문제는 뭐였다? 저출산, 고령화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개발도상국으로 넘어가 볼게요.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는 이 사람들은 지금 아이가 너무 많이 태어나고 있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도시가. 근데 갑자기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산업화가 시작되다 보니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죠. 자, 인구 문제는 빈곤과 기아 문제가 굉장히 심하고, 왜? 뭐가 증가하니까? 인구가 증가하니까 사람들이 먹을 식량이 부족한 거야. 그 다음 높은 출생률과 사망률의 감소, 무슨적 증가가 일어나고 있다? 자연적 증가가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일부 지역은 성비 불균형 문제가 있어요. 성비는 뭐냐면 여성이 기준이 100명일 때 남자는 몇 명인가 이 뜻입니다. 그럼 여성 100명당 남자가 한 103명 정도가 되면 정상적으로 보는데, 일부 무슨 선호 국가에서 남아 선호 사상이 있는 그런 국가에서는 성비가 뭐하다, 불균형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뭐 이슬람이나 아니면 유교 국가들에서 그런 내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대책은 무엇인가?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가족 계획을 실시한다. 그러니까 아이를 뭐 2명만 낳자, 1명만 낳자, 그런 캠페인을 벌이는 거죠. 인구 부양력을 증대하기 위해서, 인구 부양력은 뭐냐면 식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량. 지금 너무 많이 아이가 태어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릴 능력을 보고 인구 부양력이라 부르거든. 그래서 식량을 확보하고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나 이런 개발도상국에서는 식량이 없으니까 그런 식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다거나 그런 정책을 펼치면 이런 사람들이 빈곤하고 기아에서 벗어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자, 합계 출산율 개발도상국 보니까 세계 평균 2.51인데 필리핀 3점, 아프가니스탄 5, 소말리아는 아프리카 국가인데 6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보다는 훨씬 더 아이를 많이 낳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이쪽은 인구 피라미드거든. 왼쪽은 남자, 오른쪽은 여자예요. 자, 일본인데 노년층 비율이 매우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맞죠? 그리고 밑에 보니까 유소년층은 거의 없어. 그래서 일본의 밑에는 무슨 출산이고 저출산, 위에는 무슨 화? 고령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반면 니제르라고 하는 아프리카 국가는 전형적인 피라미드 형태의 모형을 보여주죠. 그래서 여기는 유소년층이 엄청 많지. 그러니까 무슨율이 높다.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오히려 여기 있는 노인 인구, 고령화는 일어나고 있지 않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인구 피라미드를 구분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나라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우리나라도 선진국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문제가 심각하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여기 첫 번째 포인트고요. 1번 현황을 보시면 자녀의 양육비를 뭐 하고 있다?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 낳고 기르는데 비용이 엄청 들어가잖아. 근데 그런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거야, 아이 낳기에. 그리고 결혼 연령이 점점 뭐 되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초혼 연령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초혼 연령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는 게 보이죠? 남자는 2015년 기준으로 32세, 여자는 30세에 첫 번째 결혼을 한다. 처음 결혼을 한다 이 뜻입니다. 자, 미혼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1인 가구가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꼭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꼭 필요 없다. 아이는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사회예요. 전 세계에서 거의 1위입니다. 1위.
다른 나라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 수준이에요, 지금. 자, 문제점은 전체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무슨 력이 부족하죠? 노동력이 부족하죠. 당연히 노동력은 무슨 장년층이야? 장년층이 해당하겠죠. 유소년층하고 노년층은 노동력을 제공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 다음에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 왜?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경제가 침체되겠죠. 자,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지금 보면 2015년에는 1.24로 떨어졌고 지금은 1.0대입니다. 0대. 엄청나게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있고, 여기 보니까 신생아가 태어나면 여기 머무르는 곳에 보면 아이가 하나도 없는 게 보이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해결 방안. 우리나라에서 어떤 해결 방안이 필요할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필요할 텐데요. 첫 번째, 국가의 보육 지원. 출산 관련해서 의료비를 다 제공해 준다. 아이 낳고 나서 아이 낳을 때 비용과 아이를 기를 때의 비용을 다 국가에서 보조 지원하겠다 이 뜻이고요. 그 다음 영유아 보육시설 같은 것을 뭐 확대하겠다 돼 있죠. 뭐 돌봄 교실 이런 거 있잖아. 돌봄 교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니까 애를 봐줄 수 없으니까 그런 학교에서 좀 연장으로 봐주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변화에 보시면 이거는 캠페인이야. 우리의 생각을 바꾸자는 뜻이 되겠죠. 청년층의 고용 안정, 그 다음에 남성의 육아 참여. 요즘 남성도 부인이, 와이프가 아이를 낳으면 같이 육아 휴직을 할 수 있어요. 육아 휴직했을 때 휴직하는 동안 그 기업에서 기본적인 경제적 지원을 해주도록 법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결혼도 하는 게 더 좋다. 이런 식의 내용을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가족 포스터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둘도 많다라고 되어 있어. 둘도 많다. 그 다음 여기 나를 보니까 딴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렇게 되어 있죠. 다 엄마 아빠 혼자는 이제 싫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대별로 어떻게 되겠어? 시대별로 하면 나가 첫 번째일 거고요. 맞죠?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더 이상 아이를 많이 낳지 말고 둘만 낳자 이거지. 자, 그 다음에 가보니까 둘도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둘도 많으니까 조금 더 줄이자 이거죠. 맞죠? 그래서 둘도 많다. 여기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엄마 아빠 혼자는 싫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한 명씩 너무 낳고 있는 거죠. 2000년대가 되면 이런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더 필요하고 동생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출산율을 좀 더 높이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출산 장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가 되겠죠.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 친구들은 출산을 조금 계획해서 낳자,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이자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다 내용은 뭐다? 좀 출산을 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나라 두 번째 문제가 바로 고령화입니다. 고령화. 자, 2000년대가 되면서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화 사회로 들어왔어요. 고령화 사회. 자, 2017년에는 고령 사회로 들어갈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건 이제 고령화, 고령, 초고령이라고 구분해 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는 고령화입니다. 고령화. 자, 고령화는 전체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에서 7% 이상이면 고령화가 되겠고요. 그 다음 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 중에 14% 이상이 되면 고령 사회가 되겠고요. 2024년 기준은 우리가 지금 19.2%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뭐다? 고령 사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초고령 사회는 전체 퍼센트에서 20%가 넘어버리면 초고령 사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기 직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미 일본은 초고령 사회죠.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점점 뭐 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밑에 거는 2015년 기준이기 때문에 2015년 기준으로 해서 뒤에는 상상이에요. 예상. 지금은 2024년이잖아. 2024년 기준으로는
현재 19.2%예요. 그러니까 아직 2%가 안 되고 아직 20%가 안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런 고령화 문제 대책은 청장년층의 노인 부담이 증가한다. 그럼 국민연금하고 마찬가지예요. 국민연금. 이제 국민연금을 받을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데 국민연금을 내야 되는 젊은 사람들은 인구가 적으니까 한 사람당 자기가 부담해야 될 노인의 부양 부담이 증가한다는 뜻이 되겠죠. 다음 2번, 젊은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젊은 층이 없다 보니까 국가의 경쟁력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 자, 해결 방안은 일단 노인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노인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노인들에게 은퇴하고 나서도 할 수 있는 일을 훈련을 시키는 노인 직업 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5세까지가 우리나라 정년인데 이걸 좀 연장해 주는 방안도 필요하죠. 왜냐면 이제 100세 시대잖아, 맞지? 65세면 아직 창창하잖아요. 10년, 20년 맞죠? 그래서 그분들도 일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필요하고, 실제로 통계를 보면 월급이 좀 적더라도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정년 연장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고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젊을 때 내놓고 이제 노인이 되면, 나이가 들면 이제 내가 낸 돈을 다시 받는 연금 제도도 많이 확대해야 될 거고요. 노인의 당연히 복지시설을 당연히 높여줘야 되겠죠. 확충해줘야 되겠죠. 이런 고령화 대책도 현재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필기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과제는 뒤쪽에 132에서 133쪽이고요. 풀고 채점까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술형 문제도 꼭 반드시 풀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칠 건데, 테스트는 이제 인구 이동부터 해서 인구 문제까지 같이 칠 거니까 항상 누적해서 시험 치니까 잘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다 마무리하고요. 안녕!